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1월 효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새해 들어서 주식시장은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 열린 올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또 0.25%포인트를 인상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올해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투자 시기나 어디서 어떤 분야를 투자해야 될지 더 신중하게 저울질을 해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센터뷰 시간에 이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과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앞으로 주식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최근의 하락 요인들은 어떤 게 꼽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요즘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겨울 에너지 위기에 대한 공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량의 약 40%를 의존하고 있는 천연가스 공급 나라 러시아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공급량을 줄이고 있는 게 유럽 천연가스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앞으로도 에너지 요금이 더 많이 오를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는 이런 나라 밖 경제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요즘 자산 투자와 시장의 이슈들 쭉 살펴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 센터장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마침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리고 시장의 예상은 어느 쪽이 더 많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범위 안에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이전 금통위 때는 1월에도 100% 올릴 거다 네. 상황이었다가 연초 이후로는 조금 의견이 바뀌었었거든요. 한 반반 정도로 나뉘는 모습 등도 있었고, 어떤 게 변수로 작용해서 의견이... 아무래도 이제 금융시장이 조금 불안정해지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식을 했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네. 대신 이제 3월 대선을 앞두고 이제 금통위가 2번을 남겨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 상황에서 2월보다는 1월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왔었는데, 그게 네.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 이제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책 금리가 회귀가 되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지금의 물가 환경이 여전히 인플레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상에 대한 여지도 남겨둔 그런 상황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추가로 올릴 가능성도 있다,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주 이후로 미국 내에서 전해지는 물가 지표 등을 보더라도 최근 월 평균 한 0.3% 내외의 예. 물가 상승이 계속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한 7% 수준. 그러면 월간 평균 한 0.3% 내외가 연말까지 지속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미국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연말쯤 되어서야 한 3% 중반 정도의 성장세가 유지된다라는 거죠. 물가 상승률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동안에 물가는 계속 오르기만 할 테이니 정책 당국, 특히 중앙은행 입장으로서는 조금은 매파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는 없고, 이런 분위기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 등은 크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주식시장에는 어떤 변수로 작용합니까? 보통. 통상 예. 우리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는 금리가 올라갈 때 주식시장이 항상 호황이었었습니다. 예.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경기가 좋다는 뜻이기 때문에, 호황일 때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과 같은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우리 주식시장은 실적장에 대한 부분 등을 반영을 하면서 어떤 주가가 확장 국면을 계속 유지하던 성향을 보여왔었었는데요. 금리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연초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조금 그런 느낌을 못 받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난 2년 동안 우리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성장 쪽에 많이 치우쳤었던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죠? 성장 쪽에 그렇죠. 이제 성장 산업, 성장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져 있었다 보니까, 꿈과 스토리가 살아있는 기업들의 그렇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기업들, 특히 이제 성장 기업들에 대한 밸류의 가치 평가에 대한 부담이 조금씩 커져갈 수밖에는 없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지금 미국 주요 지수 등에서 살펴보면 금리가 오른다라고 할 때 다우 지수의 반응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예. 근데 유독 나스닥 지수가 조금 깊은 조정을 보이는 것들이 빈번히 보이는 것은 그만큼 성장주의 비중이 높은 시장에 대한 밸류 저항이 강한 편인 거고, 예. 전통 기업들이나 금융산업 등에 대한 비율이 많은
인덱스의 경우에는 그 충격이 덜한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우리 국내 증시 1월장에 대한 모습만 보더라도 금리가 오르니까는 은행이나 보험 등과 같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었던 산업들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예. 상대적으로 저금리나 유동성에 많이 의존을 해왔었던 산업들을 중심으로 가격 저항이나 조정을 조금 깊게 받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금리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즉 요즘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물가 때문이다 그러면 이해는 되는데 네네. 그 물가는 보통은 경기가 너무 뜨겁고 좋아서 사람들의 주머니가 그득그득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비싸도 사시고 음. 그러니까 물가 올라가는 거라 야 이거 브레이크 좀 밟아야 되겠다 하는 게 일반적인데 맞습니다. 요즘 물가 인상은 그게 아니라 뭐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기고 뭐가 안 들어오고 뭐 사람이 못 구해지고 아무튼 좀 평소의 물가 상승과는 다른 원인으로 나타나는 물가 상승인데 네네네. 이것도 똑같은 약인 금리 인상을 쓰면 그게 그래도 잘 들어요. 그게? 사실 이 금리 인상이다라는 카드가 조금은 간접적인 정책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과거처럼 우리가 고금리 시대를 살아오지는 않아왔었고 또 예. 투자의 과잉 시대를 살아오지는 않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물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라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뭐 단순히 물가가 올라간다라면은 통화 조정 영향도 있겠지만은 감독 당국이나 산업 중심으로는 대체제를 찾는다거나 예. 어떤 뭐 값싼 노동력을 찾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돼야 할 텐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느끼는 것과 경제를 바라보는 것에 조금 시차도 있고 조금 차이가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라면 네. 지금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약간 퍼즐을 맞춘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는 미로찾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퍼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맞춘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주어져 있는 조각들을 모아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림을 만들어야죠. 모양은 만들어내게 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남는 퍼즐 조각이 있지 않게끔 만드는 거가 최종 목표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경제를 살아가게 되면서 코로나라는 변수라든지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셧다운이나 뭐 아니면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의 새로운 조각들을 계속 갖다 껴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경제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 상황까지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라는 거는 조금 다른 경우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미로찾기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 미로찾기라는 부분 등이 처음에는 조금 쉬운 것처럼 출발을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막히는 곳에 도달하게 되면 다시 뒤로 나가야 되고 되돌아와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뭐 했나 싶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다 보면은 이제는 가지 않을 곳도 배제를 해야 되고 조금 우리가 확률적으로 높은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황이 복잡해졌다.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그래서 어려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원인이 뭐죠? 왜 그렇게 쉽던 투자가 우선은 1, 2년 전만 해도 계속 경제나 실물 우리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바뀐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가고는 있는데 문제는 투자라는 것들을 하나의 우리가 뭐 복싱에 비유를 한다라면은 복싱 초반에 다루던 전략과 후반부의 전략이 같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체력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빨리 어떤 승부를 보기 위해서 난타전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후반부를 가면 갈수록 우리의 체력이 소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전략을 쓸 수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바뀐 환경, 특히 올 한 해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경제 정책 환경이 다 바뀌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좀 많이 바뀌었습니까? 지난해까지는 계속 풀자주 위주였었죠. 재정도 부양하고 그리고 금리를 올릴 거는 같지만 아직까지는 바꾸진 않았어라는 것이 지난해까지의 상황이었었다라면 네. 지금부터는 재정 부양에도 한계 그리고 통화 정책은 확실하게 바뀐 그러면 이렇게 바뀐 환경하에서 가계나 우리 산업 기업들의 어떤 대응을 할지를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월 효과라는 부분 등이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도 보면 이런 1월 효과라는 캘린더 효과가 보통은 새해 들어서면서 기업들이 밝히는 그 한 해의 목표 계획 이런 계획들이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면서 약간씩 좀 흥분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을 때 나타나는 부분인 건데 이제 너무 안개 속이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의 반응들을 보게 되면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언제 정책도 바뀌고 물가 풀릴지 그렇죠. 언제 선거도 어떻게 될지. 앞두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의식되다 보니까 조금 기다려 볼까? 이런 반응들을 보이니까 이런 분위기 등이 지금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면서 시장이 많이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에서 출발하는 게 지금 연초장의 전형 하나의 주요한 특징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은 많아지고 있고 네네. 정책 환경은 확실히 바뀐 것 같고 계절 바뀌듯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선뜻 어느 경로로 어느 미로를 찾아가겠다라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잠깐 눈을 좀 거리를 두고 예. 눈으로만 한번 봐볼까? 이런 심리 등이 음. 강해지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부진함이 조금씩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많이 올랐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종목들 스토리는 좋습니다만 그런 곳부터 매물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하필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LG 화학의 배터리 사업부는 맞습니다. 이번 달에 상장을 하는데 네네. 이 뭐 시가총액이 거의 잘못하면 2위도 갈 것 같고, 그렇죠. 네. 뭐 3위는 당연히 너끈할 것 같은 네네. 정도의 아주 큰 덩치 큰 친구가 들어오니까 맞습니다. 경기 좋을 때야 뭐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겠습니다만 네. 지금은 이제 우리의 몫을 빼앗아가는 거 아닌가 저 친구가 그런 시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주식이라는 것도 수요와 공급 논리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투자자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이 늘어나 버리면 당연히 가격에 대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시장 측면에서 놓고 보면 뭐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시가총액이 70조에서 뭐 100조 예. 뭐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이다라고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은 한 3% 정도 예. 상당히 정말 큰 기업이 상장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런 기업들이 뭐 70조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예. 70조 사이즈의 기업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시장 밸류라는 측면에서는 그러면 우리 상장 기업들의 이익도 한 7%, 3% 늘려줄 수 있나? 그러면 별로 문제는 안 될 거거든요. 예. 그러면 밸류에 영향을 안 주는 거니까요. 예. 예. 그런데 그러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상장 기업들이 올해 아직 결산 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대략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한 190조 원 후반 정도일 것 같은데 예. 그 정도라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5, 6조 정도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될 거예요. 네. 근데 당장 결산 실적으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흑자냐 적자냐 왔다 갔다 하죠 항상. 그렇죠. 지금 지난번 이제 GM 사태건 예, 때문에 예. 충당금 이슈 때문에 지금 흑자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오가고 있으니까 네. 이익에 대한 기여도는 낮은데 시가총액은 엄청나게 크다. 이거를 이제 밸류 측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밸류에 대한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시장에서는 제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하면 많이 오를 거라는 예상은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전기차 관련된 분야에 대한 산업 성장 스토리가 잘못된 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자본 조달 등을 통해서 예.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먹거리를 마련하겠다. 이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사실인 부분인 거기 때문에 그 점에서 소개의 성과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낼 수 있느냐 이제 가장 그게 중요한 숙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 회사 상장하면 그 펀드들이나 네네네. 뭐 지수 관련해서 지수를 따라가야 하는 ETF나 그렇죠. 그런 곳에서는 이거를 의무적으로 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이 회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조건 사야 되죠. 그렇습니다. 패시브 추종 자금 같은 경우는 예. 확보하지 못한 물량에 한해서는 이제 예. 상장 이후로도 그냥 기계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나올 물량이 초기에는 많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뭐 최근 여러 그런 이슈 등도 있어 왔기 때문에 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이 철저하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예상외로 또 기업 가치가 상당히 크게 오르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여지 등이 생기게 될 거고요. 비싸도 사야 하는 상황이 또 생기는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이 계속 시장 우리 그 금융시장의 자본시장 내에 돈이 그 유동성이 공급된다라면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을 텐데 네. 돈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 에너지 솔루션을 사기 위해서 일부는 좀 덜어야 될 부분들도 있게 될 거고 예. 거기에서 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나 산업 등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 이제 카카오뱅크나 예.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한 상장 전후에서도 이런 일들이 항상 빈번했었다라는 점도 참고해둘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준금리를 올린 것도
이 정도 금리 올라갔으면 그냥 예금이나 채권을 살까 하는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주식시장에서는 빠져나가는 자금들도 꽤 있겠네요. 사실 뭐 어떤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다라 할 정도로 지금 이제 우리가 고민할 정도는 아직은 이른 감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없다라 말할 수도 없겠죠. 분명히 이제 어떤 시장은 조금 더 싼 자산을 사고자 하는 목적이 강할 수밖에 없을 텐데 예. 기존에는 채권이라는 투자 자산에 대한 부분을 배제한 가운데서 계속 시장에서 투자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일부는 뭐 국내 증시 또 국내 증시에서 부담을 느낀 경우에는 해외로 가는 경우들도 많았었고 예. 이런 선택지가 이제 있어 왔다라면 여기에다가 하나의 선택지가 다시 또 하나 생긴 것이 결국은 채권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이 채권이라는 것도 향후 6개월이나 1년 투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자본을 축적하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났었던 투자자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면 지금까지 축적된 어떤 재원을 보존하기 위한 전략이 시장에서는 등장을 하게 될 텐데 그들의 선택지가 우량 채권 쪽으로 넘어갈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과연 이제 미국 그리고 이제 주요 선진국들의 장기 채권들 사이에서 네. 수급 동향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고 그 수요가 클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연준에서 양적 긴축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얘기조차도 시장에서 등장하는 것은 그 수요가 만만치 않을 거다. 무슨 말씀이세요? 예. 양적 긴축이라는 부분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네. 능동적인 양적 긴축과 수동적인 양적 긴축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예. 수동적이라는 것은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연장을 안 하는 방식이 바로 그런 거고 능동적인 양적 긴축은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다 내다 파는 경우로 해당됩니다. 내다 팔면 현금이 흡수될 테니까. 그렇죠. 이러나 저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능동적인 그래서 최근에 금융시장이 조금 놀라는 이유가 양적 긴축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는 거죠. 예. 정말 공격적이구나, 매파적이구나. 네. 그런데 이 말이 등장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연준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는 던져도 누가 사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약간 들었다라는 거죠. 그만큼의 유동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해야만 물가가 잡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흡수하겠다는 게 연준의 생각이고 충분히 유동성은 넘친다는 건데. 그렇죠. 이런 메시지가 자꾸 등장한다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는 주식보다 채권에 대한 선택이 바를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의 메시지가 지금 계속 금융시장에 전달되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나 저 질문을 던지나 다 주식시장에는 지금 안 좋은 얘기네요. 실제로 좋지 않은 부분은 팩트인 거죠. 그리고 자꾸 이제 그건 것을 저희가 조금 거북하고 좀 이제 부담스럽고 껄끄럽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국내 증시 상황을 보게 되면 작년 7월부터 지금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네. 미국도 나쁘지는 않다라고는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은 지난 10월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저항을 맞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그동안에 미국 내에서도 성장을 주도해 왔었던 뭐 테슬라를 비롯해 팬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부진의 깊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기존의 시장은 투자나 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조금은 객관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도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 관리와 그리고 투자 시점에 대한 조율 이런 것들도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복싱에서 초반에는 레프트 라이트 그냥 난타전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 똑같이 싸울 수는 없을 겁니다. 약간 잼만 노리다가 카운트만 노리는 이런 전략으로 우리가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될 텐데 지금의 상황이 약간은 후자 쪽으로 다가설 수 있는 여지가 생겨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 듣고 나면 참 주식 투자가 어렵구나. 이게 배우기로는 주식 투자는 그 회사와 같이 가는 거고 그 회사의 펀더멘털을 따라서 투자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좋으면 오르는 거고 나쁘면 내리는 거지. 그런데 말씀하신 거 보면 테슬라가 갑자기 이번 겨울 몇 달 사이에 회사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이버 뭐 카카오 뭐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뭔가 뭐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적도 비슷비슷할 텐데 그걸 여름의 시각에서 보면 50만 원짜리 주식이었다가
지금 와서 그 똑같은 회사를 보니까 이거 20만 원도 비싼데? 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가격이 그렇게 되면 주식 투자할 때 회사의 내용을 왜 보고 뭘 봐야 되는 건가 도대체. 똑같은 회사를 봐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면 네네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투자라는 부분이 네. 경제 활동의 일부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지 사실 전부라고 보기 시작하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부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라면 어렵게만 느껴질 텐데 예. 우리가 일부라고만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조금 간과하거나 쏠림이 조금 컸었던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제거하면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도 필요할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라봤었던 가치 평가가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닐 거고요. 예. 문제는 시차의 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 예. 그 상황을 조율하는 것들이 조금 더 알겠습니다. 중요해져 있다라는 거겠죠. 권투로 왜 비유하셨는지 알겠어요. 네네네. 이제 12라운드가 마지막이면 한 후반으로 가고 있다는 건데 후반전에는 그럼 투자를 그럼 아예 접고 다 현금으로 갖고 있어라 또 있을 수 있겠으나 그리고 예. 이 게임이 이번 한 번 게임만이 아니라 다음 게임이 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이제 한 게임만 끝나면 이걸로 끝이야라는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예. 끝까지 난타전으로 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잘 마무리 짓고 판정으로 간 이후에도 다음 게임을 위해서 또 준비하기 위한 그런 여지를 가져두는 부분 등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센터장님 보면 말씀은 굉장히 점잖게 하시고 현금 아껴두세요. 그 현금 다음에 투자하면 되지 왜 꼭 그렇게 어려운 장에서 그렇게 난타전을 하십니까? 라는 네. 뜻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절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다는 게 현장에서 항상 시장을 들여다보는 교보증권 김형렬 리서치센터장의 감인 것 같습니다. 도움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기 쉬운 나라 밖의 경제 소식들 모아서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영국에서는 올해 겨울에 특히 네. 전기요금, 뭐 가스요금 이것 때문에 네. 난방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이 아주 심각한 모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요금 급등할 것 같다. 음, 이런 얘기들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얼마나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50% 오를 것 같답니다. 1년 전보다? 예. 1년 전? 예. 그렇죠. 예. 작년 겨울보다 그렇죠. 한 달에 뭐 난방비 한 30만 원 나오는 집은 45만 원 나올 거고 계산 10만 원 빠르시네요. 나온 집은 15만 원 나올 거고. 네. 이게 영국이 그 전력 산업이 민영화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예. 기업들이 이제 이윤 추구를 위해서 그 원가 상승분을 소비자한테 그대로 전가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는 그 가스 전기 시장 규제 기구인 그 오프잼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4월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6개월마다 예. 전기요금 상한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발표는 다음 달에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4월 이후 가격 상한선이 얼마나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예. 약 한 1,500만 되는 영국 가구의 그 에너지 청구서에 찍히는 요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달 2월에 하는데 4월 달부터 전기요금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상한선을 다시 조정한다는 거군요. 네. 다음 달 2월에 4월부터 상한선 이만큼 올리겠습니다라고 공표를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영국 또 전력 회사 중에 한 곳인데 이게 오샤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여기 사장이 며칠 전에 BBC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영국이 천연가스와 전력 가격이 앞으로 뭐 1년 반에서 2년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또 평균 에너지 요금이 지금보다 50% 이상 상승해서 연간 최대 2,000파운드까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와. 2,000파운드면 우리 돈으로 한 300만 원이 300만 원쯤 되죠? 넘습니다. 320만 원. 또 평균적으로 한 집이 연간 한 300만 원 정도 에너지 가격 낼 거 각오하세요. 네. 연간으로. 네. 근데 참고로 이 오프잼, 그러니까 규제기구 예. 오프잼이 지난해 10월에도요 상한선을 12%나 올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할 때였거든요. 예. 근데 뭐 아무튼 이렇게 영국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는 2020년과 2021년 그 유럽의 추운 겨울이 공급에 부담이 됐고 예. 그 결과 저장된 가스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풍력 발전이 뭐 발달된 영국이라고는 하는데 예. 지난 여름에는 또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전기가 모자라고. 예, 그 공백을 좀 보충하지 못했어요. 예. 또 최근에는 국제 연료 도매 가격 다시 오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월 초 대비하면 2배 이상 늘었거든요. 예. 그래서 영국은 사실 가정의 한 85% 정도가 예. 가스로 중앙 난방을 하고 있고요. 이 국가 전력의 3분의 1이 여기에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도 웬만하면 바람으로 만들면 싸고 좋은데 네. 바람이 넉넉하게 안 불면 그 나머지 부족한 건 가스로 발전해야 되고 네. 그러면 가스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일단 전기요금은 오르고 그런데 가스가 전기에 쓰이면 그 가스 값도 또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평소에는 우리 전기는 바람으로 만들어요 하니까 가스가 남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번 오르게 되는 것이 다 반영되면 고민일 텐데 이게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되겠어요. 그렇다고 추운 겨울에 난방 안 할 수도 없고. 난방을 안 하려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 영국 언론들에서 기사들이 쫙 났는데 그게 바로 영국의 저소득 노인층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50%더 오를 것 같다고 하니까 예. 노인들은 이제 따뜻한 식사와 목욕을 포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도 너무 올랐고 이미 너무 큰 재정 압박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오븐 사용하는 요리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찬 음식 먹는 거죠. 그리고 밤에 난방도 안 하고 뭐 목욕도 일부러 매일 하지 않는 저소득 노인층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일반 영국 시민들에게도 물가 상승률이 지금 뭐 5%, 뭐 대출 금리까지도 오르고 뭐 에너지 요금, 세금까지 다 오르니까 생활비 예. 크게 올라서 영국 정부 빨리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지금 요즘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그러면 정부가 돈을 풀어서 보조금을 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난방비 좀 줄이는 방법이? 이 상한선을 뭐 어떻게 개입을 해가지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제 기관에 개입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지원책을 달라 이런 얘기도 우리나라처럼 하고요. 전기요금 일단 동결. 그럴 수도 있고. 그러기에는 이제 기업들이 또 문제거든요. 그렇겠어요. 예. 예. 약속이니까 이건. 네, 기업들도 지금 다른 상황이 아니에요. 에너지 공급 업체들 중에 이미 글로벌 가스 위기로 파산한 예. 소매 공급 업체들이 수십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상한 가격 상한이 있으니까 예. 소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도매 가격이 높아졌는데 이걸 고객에게 전가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에 파산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회사 망하는 경우도 있네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영국의 대형 에너지 업체 중에 하나인 그 SSE 에너지가 있는데 예. 최근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전체 인력의 4분의 1 정도 되는 1,700명의 인력을 감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어요. 근데 또 이면에는 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황당한 뉴스도 있었거든요. 이 회사가 이번 주 초에 고객들한테 네. 난방비를 낮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 회사는 한전 같은 회사인데 그렇죠. 이 가스공사나 한전 같은 곳에서 대형, 예. 그러니까 다 민영화가 돼 있으니까 대형 에너지 업체 중 하나인데 거기에 자회사거든요. 근데 예.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방법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애완동물 안고 있기, 따뜻한 죽 먹기, 점프 많이 하기, 자녀와 함께 뛰어, 뭐 뛰어, 훌라후프 시합하기, 그다음에 요리가 끝나면 오븐 문을 열어두기, 뭐 이런 내용들이어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 장난하냐 이렇게 굉장히 화가 난 거죠. 여론의 문매를 좀 막기도 했습니다. 5분 문 열어두는 건 이건 진짜 의미 없는 것 같은데요. 문을 닫아두면 천천히 나올 것이고 그 열이 열어두면 빨리 나올 것인데 그 제가 열에- 열어도 봐서 아는데요. 예. 부엌만 그 주변만 뜨겁습니다. 그 주변이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을 거라는 거죠. 문을 열어놓는 게. 그렇죠. 오죽 답답하면 이런 거 보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네. 영국만 이렇지 않고 유럽 전체가 다 이렇죠 요즘에. 네, 맞습니다. 유럽 가스 비축량이 올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유럽의 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온 것도 아니다. 이런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귀에 좀 익숙한 러시아의 가스관이죠. 노드 스트림 2에 네. 대한 갈등 때문에 이 가스 가격이 더 치솟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오는 이 가스관을 독일이 허락을 안 해주는 네, 러시아와 힘겨루게 하느라고. 그렇죠. 정작 네. 본인들도 가스가 필요하긴 하면서. 그렇죠. 사실 빨리 가동돼서 공급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러시아가 지금 행동은 뭐 우크라이나를 좀 위협한다거나 여러 가지 조금 위협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예. 주변국들에서 좀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개통을 빨리 안 해주고 있죠. 예, 그런 본인들이 필요한 거를 개통 안 하는 게
러시아를 견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니 참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제 본인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개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 예,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러시아가 가스 못 팔게 해라고 하는 게 외부의 주장이고 네. 독일은 아니 얘들이 못 팔면 우리는 못 산다는 뜻인데 우리는 그럼 겨울에 무슨 가스로 지내란 말이냐?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 못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예. 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국제에너지기구 집행위원장이 지난 수요일 기자들과 만나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가 가스 수출의 3분의 1까지 억제하면서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했고요. 가스 흐름이 적어진 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것과 일치한다고 보고 예.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올겨울 유럽 경제는 러시아 행동 때문에 다 망쳤다. 수백만 명을 생계비 부담으로 몰아넣었다. 이런 정면 비판을 한 셈입니다. 네. 근데 1월 만도 한 게 러시아가 수출을 20% 정도 다시 늘리기로 합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유럽 가스 가격이 절반가량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 말은 러시아가 20%만 줄여도 유럽 가스 가격은 2배 된다는 뜻이네요. 필수품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통계 보니까 유럽은 이미 물가가 좀 꺾이기 시작하더군요. 상승률이 지난 12월 뭐 이런 때 보면 미국은 계속 오르는데 네, 그래도 똑같이 공급망 마비는 유럽이나 미국이랑 비슷할 텐데 그렇죠. 유럽인들은 공급망 마비로 비싸게 가격표 붙여놓으면 못 사거나 안 산다는 뜻이네요. 네, 그래도 뭐 이게 바로 서민 경제에 오는 건 아니라서 슈퍼마켓 진열대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중국이 요즘 올림픽을 앞두고 있죠. 네, 그러면서 코로나 환자가 많아지면 올림픽 못하니까 완전히 코로나 환자 없애는 정책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 도시 전체를 그냥 봉쇄하는 바깥으로는 아무도 못 나오게 네. 뭐 그러고 있다면서요? 네, 이게 대개 도시 전체보다는 좀 부분 폐쇄기는 한데요. 예. 그러니까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갇혀 있는 사람 수가 많습니다. 현재 중국 전역에서 약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감금이 돼 있어가지고 집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베이징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텐진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네. 여기 인구가 한 1,4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난주 토요일에 주민 2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재 그 엄격한 외출 통제와 함께 부분 폐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 그 봉쇄는 좀 자제하는 대신에 뭐 대학, 항공, 고속열차, 고속도로 모두 중단 폐쇄한 겁니다. 근데 주말이 지나면서 이제 여기는 누가 나왔다 하면 전체 도시 전체 주민들이 검사를 하거든요. 다 검사. 네. 그래서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2차 검사를 했더니 예. 40명이 추가로 확진이 아. 되면서 예, 시민들이 계속 갇혀 있고요. 예. 다른 몇몇 도시들도 이런 같은 이유로 길면 뭐 한 3주가 넘도록 집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도시를 폐쇄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예. 식료품도 떨어지고 좀 살기 어려워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주민들이 그래서 주문을 하면 큰 비닐봉투에 뭐 채소나 과일, 뭐 생필품 등을 넣어서 공무원들과 이 자원봉사자가 밤새 와. 나눠 담아가지고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폼 입은 산타클로스네요. 이제 기사 사진 보면 음. 물건들이 가득 든 그 봉투들이 줄지어 놓여가지고 있는 그 항공 사진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예. 뭐 이런 덕에 중국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뭐 크게 확산되는 거는 막고 있는데 이제 2월 4일부터 시작되는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더 제한을 강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러면 코로나 막는 거는 효과적인데 네. 사람이 아무데도 못 움직이니 무슨 장사가 되겠으며 무슨 사업이 되겠으며 무슨 경제 성장이 되겠냐 그런 지적들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 이러다가 좀 줄어들 거다 이런 분석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일단 금융권에서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네. 골드만삭스가 종전 4.8%에서 0.5% 포인트 낮춘 4.3%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4.8도 높게 본 건 아닐 텐데. 높게 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블룸버그 기사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물은 게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평균이 5.2%였어요. 그러니까 골드만은 그것보다도 낮게 잡은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지난해 중국 경제가 한 8% 성장률 유지했는데 훨씬 낮아지는 셈이고요. 골드만삭스가 여기에 만약에 국가 전체가 폐쇄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면 중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1976년 이후 최저치인 1.5%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네.
근데 사실 밖에서 시각은 중국이 뭐 백신 접종률이 한 80% 넘을 정도로 높은데 그 효과에 대한 신뢰도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좀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변이가 확산될 경우에는 위험이 더 커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의 비용은 상승하는데 그로 인해서 보는 혜택은 감소할 것으로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기는 한데 야, 예. 올림픽 2번만 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겠네요 지금. 네, 그래도 뭐 이런 덕분에 뭐 사망자 수는 지금 2020년 4월 중순 이후에 4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예. 그렇겠죠. 그게 이제 논란이 있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코로나로 직접 사망하는 분들은 적으나 네. 뭐 밖으로 못 나가면 또 우울해지기도 할 거고 또 음. 장사도 안 되면 그로 인해서 좌절하기도 할 거고 네. 등등 그런 것 때문에 간접적으로 사망을 하는 분들도 계산하면 그렇죠. 많지 사실 않다. 제가 아주 말씀드리는 많다. 건 공식 통계니까. 예, 예. 그런 논란도 좀 있더군요. 네. 다른 얘기 하나 좀 해보죠. 요즘 네. 쿠바에서 네, 네. 마늘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네. 이게 쿠바가요. 예, 우리나라 음식에 마늘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쿠바 음식에도 마늘이 매우 중요한 아, 그래요? 재료더라고요. 예, 그래서 음식 뭐 양념이라든지 아니면 그 샐러드 드레싱 만들 때 보면 꼭 뭐 마늘을 이렇게 으깨세요. 뭐 이런 제가 레시피들을 다 확인하고 왔어요. 예. 저는 아, 쿠바 음식에 네, 저는 쿠바 음식은 그 마약 옥수수 있죠, 마약 옥수수. 그게 쿠바 음식이거든요, 원래는. 마약 옥수수가 뭡니까? 옥수수를 구워서 치즈를 달달하게 구워서 치즈를 잔뜩 뿌려서 그걸 우리나라에서 마약 옥수수라고 불러요? 네, 그 유명합니다. 예, 예. 예, 근데 그게 쿠바 음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마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쿠바 농부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당신이 쿠바에서 돈을 벌고 싶다면 마늘을 사라. 마늘은 쿠바에서 그 가치로 따졌을 때 화이트 골드, 백금이다. 이럴 정도로 귀한 식재료가 됐습니다. 마늘 많이 쓰긴 하는데 네. 그러면 생산이 부족했다는 뜻인데? 그쵸. 이제 쿠바 섬나라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류난이 쿠바에도 닥치면서 비료와 농약이 부족해서 마늘 재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근데 수요는 거의 비슷한데 아무래도 이제 공급량은 그해 작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쿠바에서는 마늘을 1년에 딱 한 번 1월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예. 비료, 살충제, 뭐 동물 사료 이런 것들이 제때 조달되지 않으면 수확이 힘듭니다. 그러면 1년 내내 고생이라는 거죠? 네. 참고로 그 더 많은 햇마늘이 시장에 나오기 전인 11월과 12월에 가격이 더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예. 네. 마늘 좀 찐 마늘이라도 빤 마늘이라도 갖고서 팔면 돈 좀 벌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간 마늘 이런 거 통에 담아서 좀 수출 좀 하면 큰 거 말고. 네. 근데 보통 마늘 싸게 구입하려면 마늘만 들고 다니는 마늘 전매상이 있대요. 쿠바에 네. 그렇겠죠. 전문 상인. 네, 그래서 이 아제로스라는 마늘 리셀러들이 농부한테 직접 마늘을 전부 사들여서 보통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가량 밭대기로 사들여서. 네, 그 다음에 그 다른 리셀러들한테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되팔고 이들이 다시 소규모 리셀러들한테 파는 시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이윤을 얻고 있고요. 마늘. 네. 하기야 마늘 없으면 음식 정말 답답하죠. 네. 뭐 다른 거 좀 소비를 줄이고 말지. 그 마늘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네. 그 마지막에 감칠맛을 내주냐 안 내주냐는 마늘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요? 뭔가 나도 따라서 해봤는데 맛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마늘 부족입니까? 그건 실력 부족인 것 같은데요. 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과 함께 쿠바의 마늘 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 중국은 올림픽을 앞두고 이런저런 코로나 단속을 너무 강하게 하는 바람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영국과 유럽에서 에너지 요금 올겨울 또 내년 올겨울이 아니죠 올해 내내 높을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이번 주 순서 마칠 시간이고요. 저는 일요일 아침 7시 5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 주간 하이라이트에서 또 찾아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